기업 이전 부지에 대해서 우리 관심 있어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정기윤 대표님도 오셨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 이 수용지구에서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시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공장 등록이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창고 안에 창고에서 사업자 이제를 가지고 계시고 영업행위를 하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공지해 드렸는데 그런 그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직을 좀 결성하셔야 돼요. 조직이 뭐 깡패 조직이 아니라 그 기업 이전 부지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건이 돼야 이제 그 기업 이전 부지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대책위가 여러분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저희가 무슨 뭐 이 지금 여러분들 토지주 저를 비롯해서 토지주분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관심이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없으셔요. 봉담 3지역은. 그래서 부재지주가 많다. 그 다음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수렴을 해서 의지를 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 측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성시에다가 요구해야 될 거 또는 이제 경기도에다 요구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대책위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위가 이 토지주가 어떤 요구가 있는지 말씀드리지만 이주자 택지 대상이 되는 분들, 협의자 택지 대상이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생활대책용지 대상이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토를 하실 분들, 그리고 21년 8월 30일 1년 전에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생활대책용지나 또는 생계지원대책의 요건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기 요건에 맞는 나는 협의자 택지 대상인데 이 협의자 택지를 요청할 거냐, 나는 생활대책 용지인데 청산을 할 거냐 시행을 할 거냐, 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대책위에서. 그러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8차에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건 저 토지주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진행하면서도 이게 참 힘들구나. 예?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토지주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어떻게 요구를 해야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거 협의자 택지 이거 수량이 30개인지 40개인지 몇 개를 토지주분들이 몇 분이 이걸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협의자 택지 위치가 지금 저기 KTX 옆에 저쪽 내리 쪽 끝자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협의자 택지 위치 그냥 놔둬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받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책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왜 답답한지를 우리 토지주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7차에도 오셨던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대책위가 아주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변호사님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수요 조사로 해서 우편물을 저희가 3번째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거 수요 조사인 거에 대해서. 이게 수요 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책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주분들의 마음을 의지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 안 하시면.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한테 잘 좀 물어보시고 오늘 그 세무에서도 지난 7차에도 오시고 했지만 고려 세무회계에서도 오셨거든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세무적인 거에 대해서 뭐 과세이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증여라든지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그 설계를 위해서는 많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지금 나눠드린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요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미리 잘 보셨다가 체크를 하셔서 이따가 이제 진행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체크를 해서 전달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토지주가 몇 분 계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820명 정도, 820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를 몇 장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450장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 때문에 지금 오시고 계신 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책위 간에 서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투쟁하는 게 결코 토지주분들한테 불이익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위끼리 봉담 3에는 대책위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보상대책위가 있고 주민대책위가 있고 또 하나는 수영리 주민대책위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 대책위 간에 이제 그 서로 대립각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4월 말일 날 되면 서로 동의서를 오픈하기로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동의서를 같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으로 해서 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토지주분들이 이제 동의서도 불안해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됐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대책위에서 이 설명회를 자꾸 개최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주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토지주분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라고 계속해서 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토지주분들한테 이때 설명회를 꼭 가야 되고 여기 앞에도 들어오시면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청했는 게 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추천동의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 대책위에 있는 뭐 임원분들이나 저 장수만 개인을 위해서 대책위 동의서 쓰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토지주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토지주분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동의서를 쓰면 저 대책이 대책이 임원들이 뭘 해먹는데 그 해먹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쓰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동의서를 왜 써? 이런 분도 계신다니까. 그 식자층에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하여간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정량현 변호사님 법무법인 우리 그 자문법무법인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우에 우리 정량현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화담에 정홍철 변호사님이 계신데 오늘은 법무법인 하우에 정량현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설명회를 들으실 텐데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실 때는
저희들이 떡을 좀 준비했거든요. 꼭 1인당 하나 정도씩 여기 떡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변호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하우의 정양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주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아마 또 이렇게 자주 설명회를 통해서 들으시면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대책에서도 계속 매달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하고 뭐 일정도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설명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걸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달 전이죠 벌써 저희가 6차 설명회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좀 어려워요. 법적인 용어들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매달 들으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예전에 들으셨더라도 또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당연합니다. 잘 모르겠다. 당연한데 저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워낙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들으시고 궁금한 거는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늘은 간접보상 부분, 지작물 조사를 통해서 간접보상의 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간접보상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오늘은 드릴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는데 자세하게 좀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제 절차도가 있어요. 절차도를 한 장짜리를 좀 볼까요? 절차도 있습니다. 절차도. 자,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예, 이제 절차도가 있고 저희가 한 장짜리를 드렸는데 이 절차도의 제일 위가 뭐죠? 사업 발표한 날짜입니다. 공람공고. 공람공고 날짜니까 이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짜가 언제죠? 2021년 8월 30일. 옆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이게 간접보상 기준일입니다. 간접보상 기준일.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간접보상이에요. 뭐냐면 요건에 해당되면 권리가 주어지고 나중에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도 돼요. 근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재정착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간접보상.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자료집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간접보상 자료집. 이게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그렇죠? 협의양도인 택지, 대토보상. 주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간접보상의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공람공고 2021년 8월 30일.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30일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 거주하면 이주자 택지, 공람공고 1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영업을 하면 생활대책용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양도인 택지는 공람공고 1년 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격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다든지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영업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간접보상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차분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이 뭐죠? 밑에 있는 게 사업인정고시, 지구지정한 날짜예요. 이 날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22년 12월 20일이에요. 이 날짜가 어떤 의미냐면 사업구역, 경계가 확정이 된 거고요. 이 날짜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보상 기준이래요. 직접보상. 직접보상이 뭐죠? 감정평가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거. 그게 토지, 지작물, 영업보상, 영농보상입니다. 토지, 이 날짜 기준이에요. 이 날짜 기준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지작물도 이 날짜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무허가든 불법이든 이 날짜 기준으로 있는 모든 지작물은 보상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날짜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토지, 지작물,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공람공고는 간접보상, 권리만 주어진다, 돈 주고 사는 거다. 그 다음에 밑에 지구지정은 직접보상 기준이다.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서로 대화할 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하고 있죠. 2025년 9월달 지작물 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언제 이 지작물 조사된 거하고 토지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할 거냐는 거죠. 이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시점부터 이제 좀 더 준비할 게 좀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언제죠? 올해 이제 12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정이고요. 좀 바뀔 수는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언제 할 거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될지 뭐 올해 연말이 될지 뭐 내년 하반기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가 예상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작물 조사 단계고 지작물 조사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하고 이 지작물하고는 감정평가에서 보상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는데 그게 보상 계획 공고입니다. 중간에 있죠. 2주 동안 합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지금 지작물 조사를 혹시 지작물 조사 다 받으셨어요? 지작물 조사 받으신 분들 혹시 손 잠깐만 들어봐 주셨어요? 거의 절반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작물 조사 안 받으신 분? 예, 몇 분 안 되시는 거예요?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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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거 확인하는 예, 예.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예, 그 부분은 좀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질의응답도 받고 할 텐데 그 내용 섞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작물 조사를 거의 이제 많이 하셨어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이제 지작물 조사를 했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지금 지작물 조사 안 하신 건데 지작물 조사 할 때 원래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접 보상하고 연계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좀 유의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그냥 간접 보상이 그냥 간접 보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작물 조사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조금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작물 조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이든 뭐 건물이든 그다음에 하우스든 농사 짓고 있는 거든 영업하는 거든 현장에 나와서 누구 소유인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누가 영업을 하는지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들어와서 방 안에 들어오면 방이 몇 개 있는지 면적 다 재고요.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적어갑니다. 그죠? 하우스가 누구 소유인지,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이걸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작물 조사하고 간접보상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접보상 뭐라고 했죠? 주택은 갖고 계신 분들은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소유하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소유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거주를 하고 있냐는 거죠.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주택인 경우에. 그러면 주민등록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주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근데 현장조사 나왔는데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언제부터 거주하셨더라고 하는데 공람공고가 언제죠? 2021년 8월 30일이면 2020년 8월 30일부터는 거주를 했어야지 간접보상의 대상자가 되는데 2022년부터 거주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주 요건이 탈락되는 거예요. 이주택지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등록이 다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주민등록이 뭐 다른 일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데 실제 거주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거주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2022년 한 1월 3일부터 거주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주택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보상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있는 거 뒤에 보시면은 자료가 있지만 또 설명드릴 겁니다. 노지, 일반 노지는 하우스 재배가 아닌 노지는 600평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는 2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상가딱지, 생활재청용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현장 조사를 갔더니 농사를 그분이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짓고 있어요, 그죠? 생활재청용지 상가딱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뭐 소유자든 임차농이든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사를 하러 갔더니 하우스에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유자가 생활재청용지 대상자가 안 되고 임차인이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농사를 짓고 누가 짓고 있느냐, 지작물 조사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생활대책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면적. 그러니까 하우스가 200평 이상 재배를 해야 되는데 198평밖에 안 돼요. 2평이 부족해요. 그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족한 걸 채운 다음에 조사를 받으셔야 되죠. 600평이 필요한데 600평 이상이 필요한데 598평이에요. 농사 짓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2평을, 3평을, 10평을 채운 다음에 농사 짓고 있는 거를 채운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죠. 농사 실제 짓는 면적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조사했을 때 조사를 다 하죠. 여기는 콘크리트 면적 나오고 여기는 뭐 건물이 있든 가건물이 있든 그다음에 여기는 농사 짓고 있는 면적들이 다 조사가 됩니다.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영농보상도 실제 농사 짓는 면적, 그다음에 상가딱지도 농사 짓는 면적이 노지는 600평, 하우스 재배는 200평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에서 안 되면 생활재청용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작물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600평이 안 되는데 300평은 갖고 있다라고 하면 300평은 내 소유고 300평이나 200평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농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98평이다라고 하면 300평, 250평을 임차해서 농사 짓는 거를 준비하신 다음에 지작물 조사를 받으셔야 생활재청용지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들인데 뭐 면적이 훨씬 넘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면적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대상에서 탈락한다.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지작물 조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걸 좀 준비하신 다음에 받으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간접보상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작물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래도 간접보상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지를 알고 현장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 보면서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작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간접보상하고 연계돼서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조사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받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저번 설명회 때도 설명드렸는데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면요. 등기된 시설 건물하고 등기 안 된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등기 안 된 시설물들 뭐 하우스 컨테이너 뭐 수목이라든지 그죠? 조경석이라든지 이렇게 등기 안 된 거는 누구 소유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의 소유로 조사를 받으면 보상금이 직접 자녀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LH에서. 그래서 등기된 거는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증여하는 문제가 있고 간접보상하고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함부로 막 바꿀 건 아닌데 등기 안 돼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몇백이든 몇천이든 억 단위든 어머님 아버님이 보상을 받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면 무슨 문제가 있죠? 증여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원래부터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조사를 받으면 보상 통지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직접 LH가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비등기 시설물들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목록이 나오면 그때 가서 소유자를 바꿔도 됩니다. 지금 바꿔달라 해도 되고요. 목록이 나오면 뭐냐면 보상계획 공고하면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소유자 바꿔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이 통지되면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지서가 오면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바꿔도 됩니다. LH에 가셔서 다 바꿔줍니다. 등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나온 분이 가셔가지고 이거는 자녀들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로 다 바꿔주면 돼요. 다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받으신 분들은 조사 받을 때 이 하우스, 이 컨테이너, 이 수목은 배우자하고 자녀 겁니다. 3분의 1씩 소유자로 해주세요라고 3명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 적어갑니다. 그죠? 그게 소유권 인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통보가 되기 전에 보상 계획 공고하면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소유자별로. 그때 가서 바꿔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보상금이 통지되면 그때 가서 바꿔달라 해도 바꿔줍니다. 그죠? 보상금 받기 전까지는. 보상금 받아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하시면 세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다가 지작물에 대해서 등기 안 된 거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보상금을 받게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작물 조사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작물 조사 할 때 이제 필요한 서류들 한 장짜리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작물 조사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한 장짜리 좀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지작물 조사 때 뭐 소유자든 점유자든 농사짓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간접 보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접 보상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조금 이제 오늘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이 간접 보상 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요 조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양쪽에 좀 놓고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작물 조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작물 조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뭐 목록이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제조업이어서 뭐 목록이 워낙 많다든지 수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설 업체 통해서 목록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이제 유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 많이 와서 영업도 하죠. 그래서 이 목록이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록을 작성해 드릴게요. 얼마 주세요, 몇 백만 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 보상 쪽 일을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 지작물 목록을 만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소유자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목록을 업체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목록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빠짐없이 보상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상 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겠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목록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유혹이 있는 건데 금액이 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록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직접 받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소유자가 미리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목록만 만드는 건데 도움이 되냐는 건데 개별적으로 좀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평가에 도움되는 건 아니고 혹 이럴 수 있습니다. 목록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만든 목록을 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빠져 있는지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미리 해볼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안하니까 작성을 했다, 사설업체 통해서, 그러면 가지고 계세요. 사업시행자 제출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언제죠?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 목록이 공고가 됩니다. 개별 소유자들에게 통보가 되거든요. 그럴 때 사업시행자가 조사한 거랑 사설업체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목록하고 대비해서 빠져있는 게 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진 게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작성을 사설업체 통해서 돈 주고 받아가지고 그걸 사업시행자에 제출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 쪽은 더 조사 안 합니다. 목록 낸 것만 갖고 그냥 조서를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빠진 게 많아요.
본인이 작성했는데 빠진 거 주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는데 또 빠졌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설치한 거겠죠라고 해서 그냥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빠진 게 많으면 누락지작물로 신청하면 됩니다. 누락지작물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작성 다 하셔가지고 돈 들여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혹시나 불안해서 좀 작성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검증을 나중에 하는 차원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죠?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설업체 통해서 하는 거는 그냥 목록하고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건데 불안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작성을 해보시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누락지작물을 나중에 활용하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작물 평가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이전비예요. 원칙이 이전비다 보니까 목록이 30개, 40개 쭉 나열된 다음에 묶어서 10개가 일괄, 15개가 일괄, 뭐 20개가 일괄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해서 이전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개든 10개든 일괄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30개 목록이 나왔는데 제가 부족해서 5개를 좀 추가했어요. 그럼 35개가 됐잖아요. 35개하고 30개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일괄로 이전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록이 들어가 있다는 거 평가를 했다는 건데 금액이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30개 목록만 먼저 감정해서 보상을 통지되면 협의할지 재결로 갈지 판단한 다음에 빠져 있는 걸 그 다음에 신청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별도로 평가하면 빠져 있는 목록이 5개, 10개를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다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사를 좀 늦게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하신다든지 임대료를 받고 있다든지 해서 좀 이사를 좀 늦게 가고 싶다.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분들은 누락지작물이 많을수록 이사 가는 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누락지작물 가지고 이사 가는 거를 좀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숙 이지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지작물을 4번 평가받고 재결을 4번 가는 거죠. 지작물만. 이렇게 하신 분도 많습니다. 보면 계속 빠져 있어요. 이걸 누락지작물을 가지고 1개든 2개든 5개든 추가되면 이전비 감정이 다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몇백만 원이든. 그렇죠? 그래서 누락지작물은 보상 통지된 다음에 나중에 빠져 있는 걸 다시 조사하고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빠진 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빠져 있는 게 많을수록 좋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누구도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경험해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지작물이 빠져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누락된 거를 다 평가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작물 조사 관련돼서는 사설업체 통해서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으나 개별적인 입장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검증하는 차원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보상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들이 많은데 수목은 이제 법에는 감정평가할 때 수목 전문 감정인의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가 나오면 평가사들이 그걸 반영해서 감정서를 작성하고 이게 법에는 절차가 방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수목 같은 경우에 특수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평가사들이 그냥 평가합니다. 그러면 수목이 50개예요. 목록이 쭉 작성해서 무슨 나무 몇 그루고 무슨 나무 몇 그루 해서 목록이 한 50개 되는데 일괄로 1억, 일괄로 1억 5천, 2억 이렇게 나옵니다. 일괄로 그냥 해버려요. 근데 개별 나무마다 수목마다 이전비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액들이 훨씬 형편없이 나올 겁니다. 이제 수목 같은 경우에는 수용재결 가고 소송 가서 소송에서 법원 단계에서는 특수감정의 선정을 저희가 다 받거든요. 수목 전문 감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정부 옛날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배, 500% 넘게도 올라가고 막 이랬던 적들이 수목은
전문 감정이 따로 선정받아서 소송 가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괄로 해서 금액이 정말 적게 나온다고 아마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결가고 소송 가서 법원 단계 수목 전문가명이 선정받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보상 부분입니다. 이주대책. 저희 이제 자료집에 있거든요. 자료집에 이제 있는데 혹시 주택을 소유 거주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주택 없으신가요? 한 분 계세요? 예, 그러면 해당자가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 거주입니다. 언제부터?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공람공고 언제죠? 2021년 8월 30일이니까 1년 전이면 2020년 8월 30일부터 주택을 소유 거주하면 이주자 택지가 됩니다. 이주자 택지가 뭐냐면 상가주택이에요. 1층이 점포 상가죠. 그 다음에 2, 3, 4층이 주택인데 80평 정도 살 권리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예요. 그걸 안 받고 싶다면 아파트 분양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소유 거주하면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그 다음에 공람공고 1년 전이 안 되고 공람공고 뭐 3개월 전이다. 공람공고 전에 소유 거주하면 이주자 주택이라고 해서 좀 더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 좀 저렴한 아파트 분양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를 안 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특별공급이 있는데 그 아파트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유 1년 전 소유 거주, 공람공고 전 소유 거주, 그 다음에 거주를 안 하고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주 대책이 있다.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집에 간접보상의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럼 농사 짓고 계시는 건가요? 농사? 혹시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 다 농사 짓고 계시죠? 아, 예, 임대하시고, 예,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생활대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책위에서 수요조사하고 있는 분도 이 자료 3장짜리 있잖아요. 수요조사. 지금 이주자 택지나 이주대책 1-1, 1-2 이거는 아까 주택 갖고 있는 한 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주대책 관련된 거는. 그리고 뒷장을 넘어가 보세요. 수요조사서. 이거는 협의양도인인데 먼저 생활대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생활대책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보통 이제 상가딱지 하는 게 이겁니다. 상가딱지 8평 지분권이 나오게 되는데 단독으로 받질 못하고 상가조합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상가조합. 그래서 한 사람당 8평 지분권 주니까 한 250평에서 300평을 받아야 되니까 조합에서 한 사람당 8평이면 몇 명이 필요하죠? 한 3, 40명 모여야지 하나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조합이 근생용지, 근린 생활시설 용지예요. 근생용지 한 필지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다라고 해보면 조합원이 30명씩 모여서 조합이 3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합이 1조합이 있고 2조합이 있고 3조합이 있고 그러면 1조합은 A필지, B조합은 B필지, C조합은 C필지 이렇게 해서 조합당 한 필지씩을 수의계약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상가조합이에요. 그러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합원 자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언제부터? 공람공고 1년 전부터 농사를 짓든지 영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면적 부분은 9페이지에 나와 있죠. 8페이지, 9페이지에. 일반 노지는 2000제곱미터 600평이에요. 일반 노지는 600평. 하우스 재배는 660제곱미터 200평입니다. 그래서 600평 이상의 노지를 경작을 하시든 아니면 하우스 재배는 200평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언제부터?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이제 이게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상가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고 나중에 대책위에서 상가조합원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죠? 50명 모여 있는 것보다는 100명, 100명보다 150명 모여서 좀 4, 500평, 한 필지가 4, 500평이 큰 토지를 받아야
그만큼 토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200평 받는 거랑 400평짜리, 500평짜리 받는 거랑 토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렇죠. 100명이면 어떻게 되죠? 100명이면 800평이잖아요. 800평짜리가 되니까 뭐 400평, 400평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500평, 300평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조합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야 되니까 지작물 조사할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대상자가 되게끔 조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는데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하면 보상대책에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임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방법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지작물 조사 받으실 때 이 면적을 채우셔가지고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쭉 자세하게 요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600평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본인 소유가 300평, 400평밖에 없다라고 하면 최소 면적은 300평은 내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00평이든 300평이든 나머지 부분은 임차해서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는 3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실제 전체 경작 면적은 600평이 넘어야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우스에 대해서는 비율로 나중에 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 100평 정도는 내 하우스여야 되고 나머지 100평 정도는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면적을 좀 채우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셔야 상가딱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농보상, 사업자 가지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업보상을 받는 분들도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영업을 해야지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뭐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문의를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영업자, 그 다음에 영농보상을 받는 사람, 뭐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제한이 공람공고 1년 전부터다라고 하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는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생활대책용지 간접보상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경작자에게 주기 때문에 임차농에게 주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예. 예예예. 예.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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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3자? 아 예.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3자가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적법한 임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경작한 걸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소유자도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상가딱지 못 받는 거고 임차인도 적법하게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상가딱지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건 이제 당사자의 문제인 거니까. 예,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면 그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되니까 생활대책용지 상가조합의 조합원 지분권은 임차인에게 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허락을 하면 써주시는 거고 그건 이제 당사자의 문제인 거니까 계약의 문제인 거니까 그거는 지금 실제 농사 짓고 있는 그 대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따로 끝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내용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가딱지 말고 영농보상이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거는 한 지금 경기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 평당 13,000~14,000원 정도 돼요. 영농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 왜냐하면 농지가 수용되니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소유하는 면적에 대해서 영농보상이 있는데 이 영농보상은 소유자가 지금 임차인 농사를 짓고 있어도 소유자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합의한 대로 줍니다. 영농보상 평당 한 13,000원, 4,000원 되는데 이거는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합의한 대로 임차인이 100% 가져갈 수도 있고 합의하면 임대인이 100%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비율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50대 50으로 가져갑니다. 영농보상은. 근데 상가딱지는 실제 경작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지분권은 임차농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영업보상은 둘이 합의한 대로 합의 안 되면 반반. 그럼 뭐 영농보상이 1,000만 원이다.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500만 원씩 영농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데 상가딱지, 상가조합의 지분권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받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할 때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허락 안 했는데 무단으로 와서 농사 짓고 있다. 그건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임차인이.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우리 협의양도인 택지예요. 10페이지에 있는 거. 협의양도인 택지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수요조사서의 두 번째 장에도 있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가 뭐냐면 일반 토지만 갖고 있다. 주택이 아니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상금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용되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집 지을 땅을 좀 받고 싶다. 사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년 정도에 이제 보상이 통지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 소유의 보상 통지되는 거는 모두 다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냥 LH가 감정해서 통보된 금액대로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 협의한 사람이에요. 협의한다고 하거든요. 가격을 협상한다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보상금이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 그대로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 토지는 그다음 지작물도 그대로 받는 사람, 이걸 협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협의양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택지가 조성된 다음에 단독주택지,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예요. 그게 100평이거든요. 100평을 일반 감정가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협의양도인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100평 넘게는 안 줍니다. 네, 조성 자체 본인 소유의 토지가 100평이 아니고요. 본인 소유의 토지를 300평 이상 해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건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공급되는 토지가 100평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시는 땅을 100평을 받는다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가 300평 이상이 됩니다. 1000제곱미터. 그래야지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1000평이요?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300평 이상이면 되니까. 예. 그래도 한 필지밖에 안 됩니다. 받는 거는 돈 주고 사는 거는. 예. 그래서 300평에 넘는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중에 보상금 주는 대로 받고 자격이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해서 단독주택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300평짜리 토지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을 짓겠죠. 이게 협의양도인 택지고요. 나는 택지 안 받고 그냥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싶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나 지작물을 다 보상 통지된 대로 받는 분들, 협의양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협의양도인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협택하는 겁니다. 100% 당첨권 있는 분양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300평 이상인 분들은 선택해서 나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00평이 안 된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이 우리 택지지구에 수용되는 땅이. 근데 400제곱미터 넘는다. 그러면 그게 한 121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0제곱미터가 넘는 분들이 수용되면 그분들은 택지는 안 되고 협의양도인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평 갖고 있다.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권리는 있다는 거죠. 다 협의하면. 그렇죠? 근데 땅이 500평 있으면은요.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땅 대지를 내가 그걸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토지가 300평이 넘으면 되니까.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300평이 안 되고 뭐 200평 갖고 있다. 그러면 택지는 안 되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협의양도인 아파트입니다. 이제 일반 분양권 받는 거죠? 그렇죠. 당첨이 100% 되는 일반 감정가로 받는 분양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제곱미터가 넘은 분들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 협의하면 그게 협의양도인 택지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조사서 보시면 이제 토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다든지 40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협의 양도인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지 의향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협의 양도인 아파트는요 나중에 그 주택용도잖아요. 그래서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럼 LH 아파트라고 해보세요. LH 아파트예요. 결국은 LH 아파트를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 8년 정도 뒤겠죠. 그 시점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다른 곳에 우리 택지지구 말고 다른 곳에 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협의 양도인 아파트의 자격은 있고요. 언제 무주택이 되냐면 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시점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있어도 되는데 나중에 거기에 분양을 받으려면 그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는 처분이 되든 증여라든 해야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금액이 뭐 아파트 좀 분양을 받고 싶다. 한 200평 정도 수용되니까 그러면 지금 주택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협의를 해서 우선은 요건은 갖춰 놓으시고 주택이 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그 주택을 이제 다른 사람 소유로 넘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평, 600평 있는 분이 예. 지분 없고 예. 내가 분양 안 받아도 우선권은 그렇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그러면 지금 증여를 받아가지고 해. 그게 안 된다는 거. 요건이 동남공고 1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면적이 300평, 121평이에요. 그러니까 간접보상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공남공고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해가지고 요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점이 언제? 공남공고 1년 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면적이 10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남공고 1년 전이 중요한 거예요. 간접보상. 그래서 공남공고 1년 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수용되는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평이냐 400제곱미터냐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가 넘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협의 양도인 택지나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400제곱미터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은 아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무주택 세대가 다 한 세대가 전체가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대주만 무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무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혹시 이 부분도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협의 양도인 택지 협택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주택이 수용되고 철거되는 분들 같은 이주자 택지가 있는데 일반 땅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준다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게 협의 양도인 택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대책위에서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택지를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수요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택지를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아파트를 산 밑에 주는 거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위치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협상하려고 하는 거. 근데 조사했더니 5명밖에 없어. 그럼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상대책위에서 위원장님, 임원분들이 LH하고 좀 협상을 해서 좋은 곳에 부지를 받고 좋은 채 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 양도 택지 받은 분들 좀 많은지 안 많은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좀 대책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 들으셨죠? 이거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르겠다라면 또 질문해 주세요. 그게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1000제곱미터나 400제곱미터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다. 이걸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대토보상이에요. 우리 12페이지 있습니다. 이 간접보상 자료집에 12페이지에 있고요. 수요조사서에 그 3번에 있죠. 대토보상. 이게 대토보상이 뭐냐면요.
나중에 뭐 올 연말이면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만약 보상금이 통지가 됐다. 그럼 개별 소유자별로 필지별로 보상금이 산정이 돼서 통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필지는 뭐 10억, 2번 필지는 5억, 3번 필지 20억 이렇게 해서 필지별로 금액이 산정이 돼서 개인 합계 금액이 뭐 70억, 50억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면 어떤 필지는 현금으로 받고 어떤 필지는 현금으로 안 받고 난 땅으로 받고 싶다. 이게 땅으로 받는 게 이제 대토 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대토라고 하는 게 우리 택지지구 내에 조성이 되면 여러 종류의 이제 토지가 있겠죠. 상업용지, 근생용지, 주상복합용지, 아파트용지, 뭐 주차장용지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보상대책에서 요구를 해서 그 토지가 준비가 돼야지 나중에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통지되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억, 보상금 20억인데 10억은 현금 받고 10억은 내가 땅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10억만큼의 어떤 토지로 계약을 해야 돼요. 상업용지든 주상복합이든 주차장이든. 그래서 이 수요조사서를 하는 이유가 어떤 토지를 원하는 건지를 좀 조사한 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원하는 토지들 좀 많이 공급을 미리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대토보상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겁니다. 땅이 나중에 조성된 다음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이사 다 나가야 되고 철거해야 되죠. 조성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점까지 뭐 5년이든 7년이든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이 묶여 있는다고 보시면 되죠. 대신 수의 계약이에요. 한 필지에 뭐 300억이 필요한데 300억이 모였다. 그래서 5명,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대토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한 필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5명, 7명, 10명이 모여서 한 필지를 받고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습니다. 이미 돈은 다 납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유보가 돼 있는 거니까 뭐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 유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나중에 사용을 해서 건물 짓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죠. 네,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장점은 수의계약하니까 좋은 위치 땅을 바로 계약한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토지 공급 시기가 너무 유동적이에요. 공사가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면 토지 받는 시기가 훨씬 또 뒤로 늦어지는 거죠. 이게 좀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나중에 보상금 통지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LH로 대신 땅으로 받을 권리만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럼 그 시점에 추정 감정가에서 공급 가격이 추정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근생용지를 하고 싶은데 평당 1,500만 원이다. 근데 실제로 4, 5년 뒤에 공급할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2천만 원으로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억인데 근생용지를 내가 30평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1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급 가격이 3, 4년 만에 배로 뛰든 3배로 뛰든 80%가 뛰든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 신청할 때 계약할 때 추정해서 공급 가격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공급 받을 때 감정을 다시 하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현금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대책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대토 보상 신청할 때 추정했던 감정가대로 나오게끔 뭐 압박도 하고 협상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이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대책위가 그 뒤로 뭐 유명무실해지고 다 흩어지면 LH 마음대로 하는 거죠. 평가사 통해서 감정가 했습니다. 원래 1,500 예상했는데 2,500 나왔습니다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대책에서 계속 이 원장님도 신경 쓰고 압박을 하겠지만 이 리스크가 하나 있다. 그래서 대토 보상은 투자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대토 보상하는 PM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모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이익 이 정도 됩니다라고 많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책위에서도 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보세요. 어떤 수요 조사 있는지
대토보상 받을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용지를 희망하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LH하고 협상해서 소유자분들이, 회원분들이 이 정도 토지를 이렇게 원하니까 이 용도의 토지를 많이 대토보상 용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대토보상 의향이 있는 분들 따로 모여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또 논의를 하고 해서 또 PM 업체, 업무 대행하는 업체가 이제 추진을 진행하는 거죠. 그걸 그 자리를 나중에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수요 조사서를 좀 작성해 주시면 LH하고 협상해서 많이 먼저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토보상의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걸 이용하는 이유가 지금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토보상을 신청을 하면 과세이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상금 20억인데 10억을 대토보상 신청하면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 안 내고 새로 받는 토지를 나중에 받아서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이연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많이 이용하려고 보상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은 대토보상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세금 계산하고 세율 계산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거든요. 현금으로 받는 분들, 채권은 뭐 35%, 40% 있지만, 근데 대토보상 신청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4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는 15% 감면인데 대토보상 신청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0% 감면해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40% 감면을 받고 지금 양도세를 납부하든지 나중에 토지 소유권 넘길 때 내년 초에 만일에 보상금 통지되고 대토 신청할 때 40% 감면받고 세를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과세 이연 신청해서 나중에 내든지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에 있어서. 그래서 과세 이연 때문에 대토보상 신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는데 대토보상을 자녀들이 받게끔 증여해가지고 보상금이 자녀분에게 나올 때 토지에 대한 보상금 나오게 한 다음에 자녀들이 대토 신청해서 나중에 투자 수익을 좀 내게끔 하는 제도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토보상은 원칙은 공란공고 1년 전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LH 지침이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요건을 갖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로 받을 수 있는 뭐냐면 대토가 경쟁이 치열하면 나중에 자료에 있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순위 자리로 다 경쟁이 치열하면 토지가 다 소진되면 2순위, 3순위는 못 받지만 대토보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의 많이 남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자녀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들어와서 3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토보상을 자녀분들이 받게끔 하려고 사전 증여해서 세금 절세도 하고 대토보상 신청도 하게 하는 활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무 쪽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전 증여하는 게 세금 양도세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대토보상 신청도 자녀 명의로 할 수 있게끔 활용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 상담 받아보시고 사전 증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세금도 절세하시고 대토보상도 현금 받아도 되지만 자녀가 현금 대신에 이 대토보상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개발이익을 좀 향유하는 공유하는 그런 제도로도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대토보상은. 그래서 다른 간접보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토보상은 세금 절세 부분하고 연계돼서 소유권을 좀 넘겨도 지금 대토보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이게 있습니다. 그 30km 벗어나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녀분들은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현금을 1억까지밖에 안 줘요. 1억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토보상 하려고 했는데 1억만 투자하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토보상을 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30km 이내 주소지가 있는 분한테 해야 그게 온전하게 대토보상의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30km 밖에 있는 분은 자녀 같은 경우는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현금 1억밖에 안 줘요. 그러면 현금 1억에 대해서만
대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녀분들이 대토 보상 신청하게 할 수 있는데 30km 이내 거주한 자녀들에게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유익이 좀 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접보상 관련돼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주자 택지,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 그다음에 협의 양도인 택지, 대토 보상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수요조사 관련돼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해를 못하면 또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면 좀 답변 드릴게요. 예. 법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고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해당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뭐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내년 상반기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그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에 보상 공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통보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NH에서도 공문상으로는 답을 안 하고요.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예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땅 그렇죠. 그건 이제 감정평가사 선정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여서 금액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간접보상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이제 토지보상금 금액 부분은 뭐 지금 뭐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평가사님이 선정된 다음에 평가사님이 논의할 건데 이제 대책위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죠. 우리 이 정도 수준에서 보상금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게 이제 아직 평가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있잖아. 여기 어천 어천지구 시세가 내년도 얼마 나온 걸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지금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맨 처음에 당초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2년 지구지정 22년 12월 20일 날 지구지정 당시에는 거의 1조 6,521억이라 그랬어요. 1조 6,521억. 지구계획 승인이 난 시점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는 의미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용도가 여기 99%가 그린벨트라고 말씀드렸죠. 1%만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 지구계획 승인 난 이후로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그 지금 용도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보신 분 계세요? 토지대장 띄워보신 분 안 계세요? 네, 제가 확인한 결과도 지금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해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요즘 무슨 용도로 바뀌었다 지금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구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그때 그 발표 지구계획 승인 날 때 예산이 2조 8,800억이 나와 있어요. 2조 8,800억. 그러면 지금 이제 유추해서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 예산 금액이 이제 2조 8,800억이다 그러면 여기 땅이 몇 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봉담 3구역이 69만 평입니다. 69만 평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국공유지가 17.8%예요. 그리고 이 지금 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조 8,800억을
69만 평으로 나눠 보시면 이제 통상 50%를 토지 보상금이라고 하고 50%를 공사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대략 유추해서 그걸 계산해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는 참 그 오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대충 갖고도 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 얘기는 네. 어천이 한 2년 전에 부산 나왔을까요? 네. 거기 현 시가 그때 얼마 나왔느냐 나 그건 물어보는 거. 네,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네? 가서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거기도 토지주가 받은 금액이 제각각인데 그 전이나 답이나 이거 받은 게 대략 100만 원, 120만 원 선에서 받았어요. 네.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는 400, 300, 400 많이 받은 데는 600 이 정도 받았어요. 근데 토지마다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략 얼마 뭐 이렇게 그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대책에다 그거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저희 대책위에서 진행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예요? 토지주분들의 의사를 몰라. 그 다음에 대책위에서 동의서가 토지주의 절반, 토지 면적의 절반을 못 가지고 있으면 대책이 네? 돈 언제 주냐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21년 8월 30일 날 발표가 난 이후로 지금 8월 30일이 되면 만 5년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26년 12월 말경에 올해 말에 보상 공고가 예정이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들으셨죠?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LH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네?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그 질의를 했거든요. LH는 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는 슈퍼갑 중에서도 보통 갑이 아닌 거예요. 근데 토지주분들은 대책위가 뭐를 어떻게 영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대책위가 영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근데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번째 오셨어요? 네 번째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참여를 해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주변 토지주분들한테 동의서 써가지고 우리가 820명 정도의 토지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50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대책위가 여기에서 이제 토지주 중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대책이구나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위에 그런 힘을 주시려면은 토지주분들이 결석을 하셔야 되는데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 써달라 그러면은 이거 무슨 큰 그 유세를 벌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토지주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역할을 좀 해주실 분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드렸지만 토지주 전화번호 알기도 힘들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 주소도 알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나온 공란공고 나올 때 그 주소를 다 발췌를 해가지고 발췌를 해서 우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우편을 보내드리면 이거 우편 제가 지난번에 7차에도 말씀드렸죠. 반송 오는 게 이만큼이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예?
그런데도 지금 토지주분들은 잠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대책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자문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대책위가. 현재까지는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픈 드리려고 그래요. 왜? 문제점을 아셔야 되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대책위가 받은 게 180장밖에 안 돼요. 만 4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5년 차가 되는데도 8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토지주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동의서 안 쓰는 분들은 뭐예요? 동의서 안 쓰는 분들은 내가 이 10% 이상 더 받을 금액을 안 쓰시는 분들 때문에 더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위해 행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토지주가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 예.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동의서 주변 분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동의서 작성해서 그 힘으로 이제 평가사 선정하고 또 이제 사업시행자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뭐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음 일정도 나오면 또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할 테니까 또 질문해 주시면 또 계속 깊이 있게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너무 깊이 있게 어려운 얘기하면 다 또 알아듣기 힘드시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 또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다 내용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야 맨날 왔더니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때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좀 더 이해하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되는 분이 있고 또 도움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저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좀 많이 같이 오시게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주변 분들 같이 오셔야 또 미리 준비도 하고 보상평가 받는 도움되고 하니까 앞으로 또 보상대책에서 일정 잡으면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변 분들 같이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무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무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요. 지금 그 동의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의 대책위가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 대책위는 맨 처음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쪽 대책위에다가도 동의서 써주고 이쪽 대책위에도 동의서 써주고 동의서는 우리 토지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가 써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우선은 제가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참여도가 좋기 때문에 참여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힘들고 하시더라도 이 설명회를 열면은 다음에는 내가 뭐를 주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책위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상지구역이 공고가 되지 않아서 예. 수정구
예예예.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 같은 토지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변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발표돼서 확정이 돼 있는데 똑같은 토지를 다른 사업생자가 좀 사업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공익사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그 행정 절차가 이미 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가 된 걸 겁니다. 예. 그게 갑자기 예. 이게 공부가 오고 아, 예, 예. 아마 그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설명회까지 한다는 거. 아, 예, 예, 예. 그러면 우선순위가 수자원공사.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감정평가에서 먼저 진행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그 보상금에 산정된 내용이 우리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아직 몰라서 그래서 통보된 내용을 좀 주시면 그걸 이제 대책을 좀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예. 그 나중에 그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 재결 들어갈 때 예예. 그 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 LH에서 제시하는 돈을 갖다 받은 다음에 재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결 들어가는 거예요?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결 가는 겁니다. 재결 간다는 얘기는 보상금 통지한 게 불만이 있어서 이시청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 재결까지는 끝나야 받습니다. 재결 기간이 보통 한 6, 7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아, 6, 7개월. 네, 그래서 협의로 받는 분하고 재결 가서 감정평가에 돈 받는 시점이 6, 7개월, 좀 늦어지면 7, 8개월 정도. 금액은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몇 프로 올라갈지는 이제 감정평가 해봐야 되겠지만, 감정평가에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맥시멈 10까지 올라가. 아,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10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제한은 없고 10% 제한은 이번에 처음 평가할 때 평가사들끼리의 차익이 10% 차이 나면 안 되는 제한이 있어서 감정평가 할 때만 그런 거고 재결 들어가서 재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100% 차이 나도 됩니다. 그리고 평가사끼리 100% 차이 나도 됩니다. 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만 있고 그래서 보상금이 통제가 되면 저희가 대책위 사무실에서 매일 상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로 상담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게 좋은지, 재결로 가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이 간접보상하고 어떤 혜택에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개별 상담을 다 드려요. 그래서 어떤 소유자분이 두 필지 이상이면 한 필지는 협의해서 양도하고 한 필지는 재결로 양도하면 해를 분리하면 양도세 감면도 5년 동안 최대 3억까지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도 보고요. 재결로 가서 금액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끝나면 받고 그 뒤에 두 번은 돈 받은 상태에서 이재결 소송을 가는 겁니다. 혹시 그냥 600평 조금 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재결 들어가서 그냥 돈 받고 그냥 끝내는 게 제일 나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소유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필지냐 두 필지냐 그다음에 쟁점이 있느냐 그다음 돈이 지금 필요한 거냐 6, 7개월 뒤에 필요한 거냐 뭐 이게 따라 다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저희가 다 할 겁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보상이 통지가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도로가 2m 닿는 거고 3m 닿는 3m 닿는 거 가격이 틀릴 다 다르죠. 예. 그게 이제 가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토지 평가할 때 표준지, 비교 표준지하고 내 개별 땅하고 비교하는 게 개별 요인인데 비교 표준지 상태하고 내 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 조건, 획지 조건, 환경 조건, 접근 조건, 뭐 이렇게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비교 표준지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가 가로 조건이 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 토지하고 비교하는 거여서 도로 조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맹지하고 아닌 거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접한 토지하고 그다음에 세로 조그마한 도로에 접하는지 중로에 접하는지 대로에 접하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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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보상 혜택은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토보상만 이제 그렇죠. 혜택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기한 때문에 소유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받고 지장 보상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접 보상이 있어서 혜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분. 저희가 하천정비 이 발표할 때 시점에서 하천정비 사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필지였는데 지번 번호가 부여되면서 5필지로 분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요. 이제 나중에 토지 감정평가 준비할 때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우리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 등본을 떼세요. 그러면 필지가 지금 한 5필지 나와 있을 거예요. 한 그 등본에. 네. 그러면 원래 몇 필지였는지 좀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색칠을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이건 원래 2필지였는데 지금 하천 정비 사업 때문에 임의로 직권으로 분할해서 5필지가 된 건데 5필지로 쪼개서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죠? 뒤에 땅들은 다 맹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5% 20% 차이 납니다. 어떤 데는 배가 차이 나요. 좀 광명 하안지구 최근에 보상 통지됐는데 도로에 접한 땅이 600만 원인데 안에 맹지는 300만 원이에요. 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1단지 평가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1단지 평가.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그래서 지적도 등본에 색깔을 칠하세요. 그래서 평가사들에게 원래 토지가 이 상태였는데 지금은 필지가 나눠진 거니까 원래 상태대로 평가해 주세요라고 현장에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거는 사업 평가사님들은 지적도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5필지로 평가할 겁니다. 근데 하나의 필지, 2개의 필지처럼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쪽에 있는 토지는 훨씬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원래 2필지였다는 걸 강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멀었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토지평가 부분에서 주의할 점들 나중에 또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설명회 때.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제 간접보상 수요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와 관련돼서 유의할 것들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간접보상과 연계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또 설명할 때는 토지보상 평가할 때 주의할 점, 준비해야 될 것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오늘 또 장시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또 주말에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보상 대책이 또 일정 잡히고 하면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좀 현장에서 싸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기 그 혹시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것도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 그 대책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에 지난 그 내용들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한영 감사님 자제분이 저기 계속 그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시고 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계속 해주셔요. 이런 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